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뭐 크게 문제가 되는 흐름은 없습니다. 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재차 확인을 하는 이런 추세를 확인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는데 조금 확대 해석하고 좋게 해석을 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과 미국 외 증시의 어떤 수익률 격차가 일찍이 없었던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균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변화의 끝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요렇게 이제 또 기대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것보다는 가상화폐 등장이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변화가 빨라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요즘은 2-3년 만에 나오고 이러니까 이 순환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자금의 순환이. 그러다 보니까 될 만한 종목에 집중이 되고 안 되는 종목들은 소외가 되고 이런 유동성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그런 현상의 일환으로 미국 증시 대비 비미국 증시의 어떤 부진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아직은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균형보다는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약세의 흐름을 이어가는데 당분간은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고 연말 잘 넘기면 내년에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몇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요 주기에서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그리고 요 2달 정도 횡보를 하고 일종의 끼워 맞추기입니다. 2달 횡보하고 2달 내리고 또 2달 횡보하고 이런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2달씩 이렇게 쪼개서 주기를 가진다라고 하면 12월에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주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뭐 더 내려갈까 생각하면 이제 12월 중순 이후로는 좀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2달 평균 뭐 딱 2달 만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코스피의 평균 주기가 4개월 그러니까 오르는 거 2개월 내리는 거 2개월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장 후반에 갑자기 말아 올리면서 분위기가 개선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요 시점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오늘 저점까지 단기간에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이 중심선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똑같은 중심선을 쓰면 안 되지만 편의상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지력을 한 번은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력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속도 조절은 한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고 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이 대외적인 어떤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외국인이 사는 시기에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파는 시기에는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닥이 영향을 덜 받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금방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지만 또 코스피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코스피보다는 아직 흐름 자체가 60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더 좋은 상태니까 당장 뭐 거품이 꺼지는 것보다는 거품이 꺼지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의 어떤 회복세를 통해서
지수 방어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럼 유동성이 빠지면서 부진했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는, 그게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초부터 해서 그런 어떤 유동성 공백에 따른 하락했던 종목들이 회복하는, 예,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은 그렇고, 뭐 오늘 이렇게 말아 올리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점, 예, 그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항상 그렇지만, 와, 이렇게 내려 3일 동안 코스닥이 계속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내린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거기서 이제 뭐 손절 물량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예, 그거를 말아 올렸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심리를, 바닥권의 심리를 좀 다독거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감사합니다. 불량식품 부분 진행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형자산이라는 게 사실상 없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이 무형자산은 이걸 가지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형체는 없지만 그 기술 가지고 1년에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은 최소 100억짜리 기술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형자산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무형자산이 수조 원대의 무형자산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못 받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감리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예, 그런 역할을, 아니 그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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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직까지 자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자금이 만들어져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게 제 스스로가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제 포스코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안 사고 있습니다. 못 사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게 말에 힘이 떨어지는데, 그게 제 마음 속에서부터 이건 뭔가 힘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인지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힘이 빠지고, 제가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또 힘이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재미없는 걸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때까지 열심히 시장 설명 드리면서 감을 안 떨어뜨려야 저도 이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한 시간이 한 3주 정도? 예, 3주 정도만 있으면, 예, 자금을 넣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주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저평가인데, 이게 건설 시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멜파스. 일단 뭐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저는 크게 부담은 안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멜파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신청을, 제3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 거래 정지가 된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이렇게 하고 이게 풀리고 다시 또 비슷한 형태로 치고 들어왔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거래 정지가 되고 있으니까 딱히 뭐 언급할 부분 없지만, 예, 그런 방법으로 회사를 괴롭힐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되고, 공시 불이행에 따른
그 공시 불이행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 예, 공시가 안 됐다라는, 이거는 뭐 큰 건 아니고, 근데 이 파산 신청에 대한 건 뭐랄까, 제3자가, 예, 여기 나와 있는데, 제3자가 파산 신청을 한다. 그래서 당사는 채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거래 정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다음에 뭐 회사를 공격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게 뭐 물론 소액 주주하고는 무방한 거지만 방법을 알았다는 정도. 네, 그러면 일단 제3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게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이 법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송도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소송 공화국인데, 소송 건수가 굉장히 많고, 1인당 소송 건수가.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영미권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제 다른 처벌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한국은 소송하면 다 받아주고, 또 소송하면 그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고, 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파산 신청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받아주게 되고, 또 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게 어떤 법치 자체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멜파스는 바닷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거래 정지가 되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 정지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파산당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뭔가 없어도 저렇게 할 수 있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송을 아무데나 다 받아주는 거, 이거 문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송들을 많이 하면서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송을 해보면 거짓말 대잔치입니다. 정말로. 저는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거짓말 대잔치인데 상대방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걸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송이 거짓말 대잔치로 밖에 갈 수가 없고, 소송하면 이런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돼요. 그래서 소송 자체가 어떤 협상의 무기가 되는 괴상한, 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 멜파스의 거래 정지도 보셔야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바닷권에서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뭐 조금은 나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불량식품이니까 그냥 복권 안 샀다 생각하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A루트는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괴상하게 나왔는데, 요걸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A루트의 이 연결 재무제표, 분기 보고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손실이 거의 800억 가까이 났습니다. 당기 손실이 800억 가까이 손실이 났는데,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이전에 한 800억 정도 순자산이었으니까 회사 완전 날아간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재무제표에 보면 오히려 또 순자산은 늘어났습니다. 1,408억으로. 이게 무슨 회계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그 937억에서 순자산이 1,400억으로 늘었습니다. 1,400억으로. 1,408억. 937억에서. 근데 순손실이 거의 800억이 잡혔다. 뭐 뭘까 이게?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손실이 되게 컸다는 부분에서는 충격을 받을 만하고 단순히 이제 보도 자료도 대규모 순손실이 났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항목들을 하나씩 찾아서 뭐가 늘어나고 줄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동자산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394억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아니 무슨 손실이 800억 가까이 나는 회사가 현금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냐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리고 단기 보증금 자산이 늘고 성급금 줄고 뭐 이런 거는 큰 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다 없어졌고 뭐 이런 정도인데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재고로 이제 실적을 잘 뭐랄까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지만 열심히 생산해서 재고 쌓아놓고 이 재고 자산을 평가를 하면 마진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재고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제조하는 기업들이 실적 만드는 거 사실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렇지. 분식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동자산이 크게 늘었고 그거 대부분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네? 내용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재고 100억이 있지만. 네. 비유동자산에서도 비유동자산이 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투자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늘어났네? 이 정도. 그게 늘어났다 하더라도 한 60억? 네, 6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조금 늘고 55억.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자산 총계가 합산해가지고 500억 이상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이 거의 대부분 늘었다. 이거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조금 늘었는데 부채 중에서 이제 제일 나쁘게 보는 게 이제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이 늘긴 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장기 차입금도 조금 늘긴 했지만 역시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부채가 사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금이 많이 늘어서 순자산이 1,408억까지 늘어났다. 이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근데 대규모 손실이 잡히면서 이익잉여금은 깎였다라는 거. 깎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한데 아마도 해석을 해보면 연결 기준으로 잡혔던 회사의 어떤 청산과 새로 연결 기준으로 잡힌 회사의 어떤 그 가치 개선 뭐 이런 게 합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루트는 사실 지금 상태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일단 숫자로는 물론 그렇다고 쉽게 들어갈 만큼 불량식품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오히려 순자산이 1,400억이고 시가총액이 8,700억이니까 전혀 뭐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특징이 전환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환사채가 778억 정도 아닌데 77억 8천이네 이게 아니고 여기 있다. 예. 지금 기형적으로 전환사채가 많은데 이자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담은 없습니다. 부담이 없고 전환사채가 계속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억. 잠시만. 헷갈리네. 100만, 1000만, 1억, 10억. 25억. 8회차가 25억이고 9회차가 36억이고 10회차가 20억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81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요 전환사채에 관련해서 어쨌든 회사가 다시 보유하고 있는 물량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전환사채 가격이 이제 지금 계속 리픽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요 A루트 전환사채를 이런 식으로 전환가액 조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35로 이렇게 되고 있고, 요 전환사채의 마지막 리픽싱이 뭐 7회차, 12회차, 7회차, 12회차로 해서 4명? 아니 7회차, 12회차 이런 걸로 해서 이게 되는데 다음 달 10일 정도 전환가액 조정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요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주가가 약세일 것 같고, 12월 10일 이후로는 리픽싱 끝났으니까 조금 주가 부양을 해서 뭔가 이 전환사채를 푸는 과정을 밟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그 정도, 그리고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다. 굉장히 기형적인 이상한 상태다. 손실이 대규모로 났는데 순자산이 늘어났다. 뭐 이게 찾아보면 그 이유는 찾을 수 있겠는데, 불량식품에 그것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지는 않고, 전환사채 리픽싱 기간을 봤을 때 12월 10일이나 아니면 24일이나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리픽싱을 완료하고 조금 주가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예? 이게 바뀌었구나. HTC인가?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게 현대산업개발이 무슨 이슈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인수였나? 그거 포기하고 나서 조금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는데, 실적은 뭐 그럭저럭 나오고 있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지금 주가도 저렴한 상태고, 그 주가가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는 거,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시장이 나쁜 상태에서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 유통 주식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매매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적정 주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낮다는 부분에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하락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고, 그리고 이 추세를 돌리는 것만 하더라도, 이 기준을 잡으면 추세를 돌리는 것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아직까지 이 룸이 많은 상태입니다. 공간이 많고, 그리고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사야지라고 하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떤 심리가 되냐면 이 가격에 또 못 샀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사야 돼?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놓치게 되는 거니까 좀 애매하고 먹을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은 있는데 타이밍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대형 건설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부터. 삼성물산은 오늘가 지분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인데, 삼성그룹에서 이 아파트 사업을
철수하려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러면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아파트 건설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결론적으로 뭐냐? 이 시공사입니다. 대부분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시공사입니다. 그럼 이 시행사들은 뭐냐면 뭐 땅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땅에 대한 권리,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인허가를 받고 이런 걸 하는 게 시행사들이고, 이걸 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사 거의 다 하는데, 물론 건설하는 일이 시공사의 몫이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잘 남으면 한 20% 정도 남고 못 남으면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20% 정도 이익을 보는데 시행사들이 그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엄청나게 버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단지가 아주 클 경우에 매출이 한 2조에서 한 3조 정도까지 올라가고, 많은 경우에는 한 10조까지 올라갑니다. 매출이.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시드 에쿼티 자금이라고 해서 계약금 10%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그것조차도 뭐 다른 데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는데, 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조 아파트에서 10조 원짜리 매출이 발생했고 분양가를 잘 받아서 원가 8조 원에 2조 원이 남았습니다. 들어간 돈은 에쿼티 자금조차도 빌렸으니까 거의 없다. 뭐 자본금 한 1억 정도 들어갔는데 돈을 2조를 벌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서 시공사들은 빠져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건설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삼성물산의 레미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에는 잘 안 짓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의 재개발 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고 있고, 재개발 수주는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요 주택을 멸실을 한 다음에, 기존 주택을 멸실을 하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멸실을 하고 나면 한 2,5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그러면 일반적인 분양에서는 이게 0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또 500부터 시작합니다. 카운트를. 이 사람들은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조금만 분양에 몰려서 한 500세대가 처음에 분양 신청했다 해도 분양률이 벌써 40%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40%부터 시작하면 청약통장 있는 사람들로 40%를 채웠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 전매부터 해가지고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끝나고 나서, 사실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건 가점 채워야 되고 까다로운 반면에 일단 중도에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이걸 회사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층수부터 빼가지고 요런 업자들한테 돌리면 요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돈은 전부 신탁회사로 가게 되는데, 미분양이 나서 중간에 파는 거에 절반은 신탁회사에 가고 절반은 회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분양이 나면 더 편한 부분도 생깁니다. 물론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되면 그건 큰일이지만 짓는 과정에서 미분양이 나면 오히려 좋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지 근데? 아, 아, 이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요 고정비를 줄이려면 많은 사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레미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에서도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게 여러 군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장비의 어떤 고정 수요라든지 인력의 어떤 인력 수급의 어떤 변동이 적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에서 수익이 나는 건 모르겠지만 건설 부분에서는 수익이 크게 날 것이고, 올해 이익 전망도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 건설 외에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설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삼성물산이 조금 까다롭고, GS건설이 사실 순수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가는 부진합니다.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건축 위주로 수주를 많이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규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규모 분양을 한다 이런 일은 점점 없어질 것 같고 그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기존 주택 재건축, 재개발 쪽에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 건설사들은 국내에서 아주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하면 해외 건설 쪽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후로 재미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 그러면 해외 건설이 좋아지려면 유가가 상승해야 되고 코로나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이 유가는 상승했지만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신을 못 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주가 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은 양호하게 계속 나오고 있고 주가는 빠져 있으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은 오히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브랜드 파워가 뭐랄까 주인이 바뀌고 나서 조금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각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거품이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취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빚을 갚지 배당을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 지나고 뭐 내년에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 하더라도 어쨌든 공급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관심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유동성이 개선되는 내년 초부터 해서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는 그 시점의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까지 고려를 하면 상반기에는 건설주들이 괜찮지 않을까. 대형 건설주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이게 중간 검색이 안 돼가지고 이 건설 이렇게 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 계룡건설 이런 애들은 특수건설이니까 그리고 대림산업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중견으로 보면 지능 기업이 있습니다. 중견 건설사인데 그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위주로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이제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까지 이제 트렌드가 이거였습니다. 아주 1군 브랜드로 고가 분양해서 하는 이거였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이제 미분양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가성비로 승부를 합니다. 근데 너무 브랜드가 떨어져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하나 꿈의 그린이나 뭐 이런 중견 브랜드로 가성비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이. 이런 시장의 변화를 봤을 때 지능기업 같이 중견 브랜드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따라서 나쁘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연말 지나고 내년 초부터 해서 대통령이 바뀌는 그 시기까지 더해가지고 상반기 동안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고 그 나은 부분은 대형 건설사들보다는 중견 브랜드 건설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시장 트렌드가 고가 아파트 1군 브랜드 때려박는 거에서 가성비 아파트를 선회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